점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심 세션에서는 자장으로 한길병원의 정옥성 선생님, 충북대병원의 배장환 선생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한주영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옥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런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천 심포지움은 좀 내용이 상이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겠는데요. 주로 이제 탑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부로 이 보험 급여가 확대가 됐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지상교 스폰서 세션이고 한주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 세 번째 토픽은 유한 세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정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충북의대 배정환 교수님,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배정환 교수님은 심장학회 또 중재학회에서 오랫동안 보험이사, 지금도 이제 보험이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재학회, 우리 중재 분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심평원에 대변을 해서 오늘 이 탑이 보험급여 확대 많은 그 공헌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심평원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는 배장환 교수님 아주 소문나 계십니다. 이론으로 무장하시고 또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심평원 직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렇지만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존경하는 정옥성 선생님과 이런 시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시간 항상 내주시는 장기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때마다 저도 공부하는 거 강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저는 지금 충북대병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충북대병원 공공 세션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5월 1일자로 이제 탑이가 일부가 급여가 됐죠. 필수급여로 들어왔고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별급여 단계에 있을 때는 한 3에서 5년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선별급여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급여로 들어오면 한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재평가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코스트 베니핏 한지, 그래서 수가라든가 행위료 같은 게 적절한 건지를 재평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롭게 되기도 하고 좀 불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워낙 진짜 산고 끝에 만들어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5월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할 점이 있다 해가지고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1년 재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5월 1일부터 재평가를 하게 프로세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STS 스코어만 가지고는 수술료 평가 어렵고 나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흉부외과에서는 이게 좀 약간 역사를 거꾸로 듣는 소리를 합니다. STS 점수에 이미 연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TS 스코어를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카에서 시행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인정하지만 외국 연구 결과를 리뷰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은 불가능하다. 1년에 탑이 케이스가 2,000건도 안 생길 텐데 이거를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하라는 게, 이게 호모사피엔스 코리아누스는 다른 건가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2022년 4월 18일 날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시한이 2주 남았는데 정부 예비급여과에서 우리한테 이제 공문을 주시는데요. 8% 이상 80세 이상이면은, 그리고 심장 흉부외과 전문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기대여명 1년 이하부터 요 6번까지 요거는 원래 뭐였냐면 이제 탑의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우리 탑의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조건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 7, 8, 90이라고 부르는데, 7, 8, 90 7번이 혈전성 플라크, 바이커스피드, 상행대동료 45mm, 그리고 이게 아웃플로우 트랙 수술이 필요한 이런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eptal 하이퍼트로피 있으면은 요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7, 8, 90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근거도 없고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4월 13일 날 공문을 받자마자 세종에 가가지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런 경우 별로 없죠. 그 끝판 토론을 벌입니다. 예비급여과하고 그때 이제 우리 황병희 교수도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7, 8, 90을 금기 중에서 삭제해라. 그리고 통합진료 운영 원칙을 새로 외우고 환자의 디시전 메이킹 패스웨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응급을 할 때 하트 페일리어 생겨가지고 저기 하는데 인투베이션 해놨는데 언제 하트 디스커션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빼달라. 그리고 수가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저쪽에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는 1년 정도는 수가 얘기는 좀 눈 감아 달라. 일단은 급여가 확대가 돼가지고 재정 투입이 많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어떻게 급여 기준 확대 쪽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짓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제가 좀 힘든 게 일 끝내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죄 써야 돼. 요건 이제 개정안이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썼다고는 것다가 막 회의를 해가지고 밤에 이제 11시, 12시, 1시쯤에 제가 이제 쓰는 거죠. 현타가 되게 세게 옵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탑이 실시 많이 하는 그 우리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뭐 하고 저쪽에 다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문건을 보낼 테니까 병원에서도 읽어보시고 조금 문구를 고쳐가지고 심평원하고 예비급여까지 다 송부를 해라. 그러면은 심장학회, 중대학회 5개 병원이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심평원하고 그 저쪽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낸 문건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게 STS 스코어 얘기 빼라. 나이만 갖고 하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불수용 이렇게 했죠. 건정심에서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건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뭐 80% 어떻게 불수용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옵니다. 일부 수용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7, 8, 90은 금기증에서 빼겠다. 이렇게 됐죠. 이건 넘어가는데 요게 또 이제 폭탄을 심어놨었죠. 우리가 또 그걸 또 강가를 해가지고 또 올해 또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는 심장 초음파 전문의가 직권 결정해라. 이게 심장 초음파 전문의도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치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부터 심장 초음파 의사가 객관적인 의사하고 그 인터벤션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똘똘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내과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 심장 통합 진료 절차 관서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복지부가 온팡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고시가 나와서 8% 이상, 80세 이상 뭐 이러면은 환자부담 5%, 그 다음에는 이제 50%, 80%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7, 8, 90은 빠지긴 빠졌는데 수술을 먼저 적용을 해라. 한 명이라도 수술이 반대하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저기 타비를 반대하면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건데요. 행위료 수가가 보면 지금 56만 원밖에 안 되죠. 이 얘기를 계속 했더니 다른 학회에 있는 보험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하냐? 이게 4년 전에 저희가 비뇨기과 학회 보험위원회 갔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38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근데 왜 계속 그걸 하세요? 했더니 보험 그 비뇨기과 학회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전문의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치료 재료가 우리께 비싼 게 또 문제지만 인공판막 치안술에서는 한국 치료 재료 값이 턱없이 쌉니다. 290만 원이라서 뭐 4세대 밸브 이런 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좋은 밸브는 안 들어오고 그냥 옛날에 후진 밸브를 계속 심장외과에서 한국 환자들한테 넣는 구조로 돼 있죠. 이게 너무 싸면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대동맥 판막 삽입 우리가 하는 탑이죠. 대퇴동맥 접근을 하는 게 2016년에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인데 5,600, 5,600, 5,600, 5,600, 5,600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상종 30% 가산하면 58만 원. 그런데 우리가 타비를 하기 전에 일부 환자한테 판막을 열지 않습니까? 풍선으로 여는 풍선 성형수는 4,800, 6,300, 8,800, 11,000 해가지고 지금 120만 원. 그러니까 주시술과 부시술이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진다면은 그냥 우리가 주시술이 풍선 확장이고 타비는 그냥 부시술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를 주고 이거를 50%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될 판이 돼버린 거죠. 이게 너무 좀 이상해.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마다 판막 시술의 수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요번 하반기에 상대가치 3차 개정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개정할 때 수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멜로디 밸브하고 폐동맥 판막 확장술이 소아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인데 소아과를 도와주려고 7, 8년 전부터 정부가 소아 판막 시술에 대해서는 몇 년 간격으로 수가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중분류로 묶어갖고 한꺼번에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해버리면 또 심평원에서 요것만 나고 요걸 또 뺄까봐 말을 또 무서워. 저희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스텐트 삽입을 하면은 160만 원, 심근경색증 스텐트 삽입은 250만 원, CTO 스텐트 삽입은 350만 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요 원저리쯤까지는 가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점 되면 어떤 거 되냐면요. 하대정맥 그 인피리어 베나카바 필터 있잖아요. 그거 넣었는데 6,500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 이거 좀 뭐 이런 얘기 준비를 했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2월달, 3월달에 또 아주 큰일이 터집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규정인데 대동맥 판막 면적은 시술 전 41일 내에 측정액값이어야 한다. 요게 이 옛날에 그 해미력을 찾아보면 흉부외과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그게 그대로 남아버린 거죠. 요거를 갖다가 재정 신청을 해달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논의를 하겠다. 논의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우리 심평원.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재평가 기간이 돼서 이제 문건을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심장 통합 진료팀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문가 합의라는 원칙은 이해를 하겠으나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거리가 있다. 타비를 하든 서저리를 하든 이 환자는 일부의 자신의 신체를 훼손을 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결정권은 언제든지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타비를 원하는데 서저리를 보낸다든가 환자가 서저리를 원하는데 타비를 보내가지고 악결과가 초래됐을 때 환자는 당연히 심장통합진료팀하고 병원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병원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영상의학과의 룰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없죠. 근데 마취과는 롤이 있는 병원이 꽤 있습니다. 이거 마취 방을 완전히 비우는 병원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 병원을 포함해서. 그래갖고 마취과의 롤은 있는데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를 2명 모으는 것은 큰 병원도 힘들 뿐더러 작은 병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명은 항상 수술가 있어요. 수술도 별로 없는데 항상 수술을 해. 하여튼 안 오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래갖고 지금 우리 얘기는 서저리 1명으로 인터벤셔니스트 1명으로 초음파 의사 1명으로 마취과는 남기고 영상이 아까 빼고 4인 구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을 해라. 1차에서 동의가 안 되면 환자 의견을 반영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7, 8, 90 이거는 아예 문건에서 빼라. 이런 문제는 이제는 하트팀에서 디스커션을 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해갖고 하라 마라 할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타비 수가는 아까 얘기했을 때 5,600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28,000점 정도로 올려달라. 이게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심근경색증 스텐트 삽입술과 CTO의 중간 정도 그렇지만 심근경색증에 가까운 정도의 수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ortic 밸브를 벌리는 거는 현재 수가의 50%를 애드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풍선 성형을 하는 건 지금 11,000점이니까 뭐 5, 6,000점 정도를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고 흉부외과가 진짜 수술장을 비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수술장을 비우면 타비 수가의 30%인 8,400점 정도를 의료기관에 명시했습니다. 수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보상하라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는 첫 번째는 70세 이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70세 이상이면 급여를 해달라. 그리고 4% 이상 되면은 본급여로 다 해달라. 그리고 4% 미만 되는 쪽은 50% 적용 이렇게 해서 일단 보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비인 타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급여한다 이런 규정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술 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금은
서지컬 ABR을 10개 이상 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흉부외과 수술 자체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 병원에 대한 크레디빌리티가 낮아가지고 수술하자 그러면 서울로 가는 환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유지 자체도 되게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병원도 카디올로지스트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갖고 연 6, 700개 이상의 인터벤션을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 에바테바 5, 60개 하시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서지컬 AVR 5개에다가 나머지 밸브 수술 5개를 넣어서 10개를 채우면은 기관 인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고 에바테바 같은 거는 전혀 관계없는 프로시저다 빼라. 그리고 중재 시술 100개는 그대로 유지하자. 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빼고 흉부외과 1인, 마취통증의학과 1인, 인터벤셔니스트 1인, 초음파 1인, 그리고 의견 브리치 시에는 환자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제가치 재고 같은 경우는 28,000점 정도로 하고 대동맥방방 풍선 확장을 하는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그때는 지금 11,000점에 50%를 애드온 수가로 주고 8,400점 정도를 수술장을 비워서 노는 값으로 의료기관에 배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죠. 259만 원과 350만 원의 중간쯤 한 280만 원 원절이 어디에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은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ACC의 산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 하트인가 하는 이 디시전 메이킹,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Patient Centered Decision and Treatment and Care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카디오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로우 앤 인터미디리 리스크 환자들한테 탑이냐 사바냐를 결정하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9페이지짜리가 있어요. 탑이가 뭐냐 사바가 뭐냐 이렇게 하고 타비를 할 때의 장점, 사비를 할 때의 장점이 뭐냐, 리스크가 뭐냐를 픽토그램으로 줍니다. 스트로크 100명 중에 몇 명이 생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옵션을 꼭 정해서 타비 팀에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볼만 하고 타비하고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를 한 것도 아예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익세스 오브 모탈리티가 당신한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호스피스 옵션 같은 것도 있다는 걸 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가 이렇습니다. 행위 수가는 28,000점 정도로 하고 심장통합팀은 기능적이고 작은 팀으로 구성을 하고 환자 보호자 참여의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급여 기준 확대.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못 이룬다면 저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제 목숨을 걸고 이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뒤쪽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부터. 그렇게 하고 TMVR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좀 힘든데 TMVR 디바이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TMVR은 마이트라 클림 얘기일 거예요. 그 마이트라 클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1년 반 전에 심평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다가 의사 업무량을 계측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문건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년 전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내려왔어요. 너무 비싸게 계측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던 건 어떻게 했냐면 PMV 같은 경우에 행위시간 150분에 분당 업무량 10.3이 1548점의 의사 행위량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2배 정도 높게 3823점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PMV의 한 2.3배 정도의 수가로 제한될 거고요. septal 펑처는 제외해가지고 EP 할 때 쓰는 것 마냥 septal 펑처를 애드온 수가로 제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타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트라 클립을 진행을 하면은 심평원에서 저평가된 타비와 계속 비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타비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트라 클립을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는 프로시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가 급여가 되고 일부는 선별급여 50, 80에 묶여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원래는 그냥 급여가 되면 보험급여과의 일이 되고 급여 전에는 예비급여과 일이거든요. 저번까지 우리가 예비급여과랑 일을 했죠. 근데 예비급여과가 이제 없어지고 의료보장혁신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하고 혁신과가 어느 부서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될지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선례가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급여과, 혁신과, 학회 3자 회의를 시작을 하고 7월 말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각 병원에다가 이런저런 문건을 요구하거나 팩스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마 많아질 것 같고 온 힘을 다해서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 뜻한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코액트가 계속 발전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장환 교수님 뭐 너무 아니 잠깐만 그 타픽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플로우나 아니 패널 선생님 뭐 질문 또 평소 답의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좀 요청사항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우리 배장환 교수님이 뭐 목숨 걸고 하시겠다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 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목숨을 걸어요. 거기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배장환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탑의 수과 그다음에 기준 중에 지방에서 탑의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국형동 쌤도 한번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탑의에 잘하고 있는 병원들이 또 활발히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10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에바 탑이 10개, 그다음에 밸브 10개. 물론 뭐 탑의가 되면 서버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 허들을 채우느라 굉장히 매년 허덕거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4개의 병원이 전부 탑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시에 에바 탑이 10개, 수술 10개, 동시에 4개의 병원을 채우기는 사실은 지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실질적인 숫자로 상황이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유도리 있게 한다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뭐 10개에서 좀 스트릭트하게 하더라도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탑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좀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을 들어주는 게 지방에서 탑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합 진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분당차병원은 지금 종병 중에서는 통합 진료를 제일 활성화하게 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나 GI 캔서는 이제 통합 진료 팀이 있어서 지난 주에 저희 5,000내 했다고 행사도 하고 케이크도 커팅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쪽은 통합 진료라고 하면 실제로 의사들이 한 8명 정도 붙어가지고 룸에서 환자 보호자 앉혀놓고 모두 디스커션해서 자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료에 대한 수가도 그 많은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엑스트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진료팀 회의라고 저는 진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냥 회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 의사도 없이 의사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쑥덕쑥덕 하고서 환자한테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 구조도 문제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의견에 들어가야 될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비용이 지불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흉부외과 의사든 영상의학과 의사 누구를 불러오려고 하면 이분들이 돈 한 푼 안 주는데 맨날 불러가지고선 이걸 뭘 쓰라고 하느냐 결정은 너네가 할 거면서 우리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자꾸 사인만 하라 그러는데 이걸 왜 하자 그러느냐 이런 식이어서 저는 통합 심장진료팀 회의라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진료의 형태로 배장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보호자가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이게 저희가 벌써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심평원하고 복지부에다가 정식 문건을 보내서 논의를 했던 얘기인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진료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대면 진료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패스웨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진료를 얘기하는 거라서 환자가 진짜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암 통합 진료처럼 진료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구조가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단추가 이렇게 들어간 게 환자는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다른 틀에게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논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가 지금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우리 제가 장기욱 교수 예, 코멘트. 민원을 하나만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아까 지방에서 그 서전 그거는 혹시 흉부외과한테 공을 넘기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뭐 서지컬 ABR을 총 한 20개 이상 한 사람은 뭐 1년에 뭐 10개 미만 해도 뭐 그거를 억셉트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흉부외과랑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민원 제기하려는 거는 저희 병원이 지금 2억 삭감되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상의학과 그 선생님이 컨설트 리플라이 입력한 시간이 탑의를 한 시간 이후에 됐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 적정진료팀도 캐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물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동시간대에 하라고 돼 있죠. 회사에서 보내는 그거랑 저희 같이 많이 하는 데는 저희 자체로 스스로 매저먼트 다 하고 저희가 CT를 다 보는데 영상의학 거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건 그냥 형식인데도 그 형식을 내용 의료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해서 제가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저기 소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셔서 좀 한번 예, 나중에 그 얘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 그러니까 네. 원래 좀 원칙은 잘 영상의학과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시간이 문제로 돼 있어서 그걸 문구를 그냥 완전히 문구대로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의사가 심사 그 위원장인데 의사분이 그렇게 그런 거에 경고를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경고가 아니고 바로 삭감이라니 그거는 조금 상식과 납득. 네, 이게 세션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 전두수 교수가 교수님께서- 나와서 전두수 교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심평원의 상근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실 얘기가 꼭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네. 제가 삭감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부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이 고시가 그게 우리 심장내과만 관여했으면은 굉장히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흉부외과랑 같이 고시를 만들다 보니 복지부에서 어느 일정의 그 고시를 통과시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통합진료라는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의견이 있냐면은 이게 고시가 너무 오랫동안 고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시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초음파 45일 에오틱 스테노시스는 절대 리그레션한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모순이고 다인데 제가 간단히 저 레코멘데이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도 그 영상의학과에서 관여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참여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학회, 마취과 학회에서 통합진료에 빠지겠다. 그런 의견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그런 통합진료 시스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진료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가 문제되냐면은 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진료에서 피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얽힐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리고 그 아까 했는데 그 환자의 그 선택권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라도 환자 선택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갖다가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런 거를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5월달에 그 재논의가 되니까 그 공유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통합 진료 그 합동 심사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 1년 여명에 대해서 굉장히 꽂힌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고시에 꽂힌 분이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꽂힌 분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짜 환자를 하느냐는 데 저 꽂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아무 밸브도 칼시피케이션도 없고 픽벨로시티가 4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풀인바들이 큰 거 씹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각자에게 꽂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고시에서 꽂힌 분은 고시의 틀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개정될 때까지는 각자 거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3천만 원짜리가 이게 됐는데 환자 좋은 일 하다 했는데 삭감 너무 가혹하다 했는데 고시에 꽂힌 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고시가 통과 잘 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우리 진행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세션 강의는 다이치 산교 스폰서고요. 강의 제목을 안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강의는 서울성모병원 김진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수련자신 진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고위험 고혈압 환자 엘더리하고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혈압 일반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이고요. 전체 환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시스톨 하이퍼텐션은 더 심하고 DBP는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보시면 SBP가 높은 경우가 많고 배지 고혈압이 흔하며 약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위험이 크고 하지만 혈압을 수료하면 올드에이지에서는 2차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더리 페이션트에 있어서 하이퍼텐션을 수료하는 것이 어떤 베네핏이 있나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혈압이 올라갈수록 코로나 하트 디지즈 모탈리티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면 메이스의 발생 위험도 올라가고요. 자토스나 스프린트 시니어와 같은 올드에이지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인텐시 BP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은 25%의 메이스를 감소시켰고 33%의 시빌 모터니티의 감소, 37%의 핫펠러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약을 혈압을 많이 낮추려고 하다 보니 먹고는 약질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연혈 페일러의 위험도 올라가면 또한 하이퍼텐션이나 싱코가 같은 어드버스 이펙트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더리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하이베스나 스프린트 코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어 왔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ACC/AHA 130, 차이니즈는 150, WHO는 140,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140, 한 달 전에 발표된 유럽 가이드라인은 140이어서 가이드라인은 전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전히 올드에이지 환자에 있어서 옵티멀 타겟 BP는 아직까지는 언서튼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발표된 ESH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80세 미만에서는 140에 90이 좋은데 환자가 톤업을 하면 130, 80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84가 넘으면 150에 80이면 되는데 역시나 환자가 잘 견디면 140 미만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환자가 플레이를 하다면 이제 이거는 인디비주얼 연세라피를 해라. 임상의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SBP만 보고 있고요. 14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ACC/AH 가이드라인에서는 SBP 130이어서 아직까지 각 대륙별로 가이드라인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거는 아시아인 중국에서 시행했던 연구이고요. 아시아인을 이제 9,6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RCT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60에서 84세 올드에이지 환자였고 인텐시브한 그룹은 130, 스탠다드는 150 타겟으로 매니지먼트를 하였고 민 팔로업은 3.3년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올메살탄, 암모디핀, 사라데이드를 포함한 약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였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트록, ACS, 핫펠러, APIP, CB데스, 험포짓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평균날 66세 정도로 양주는 차이도 없었고 현재 베이스라인 BP나 베이스라인 연혈 디스펑션, 베이스라인 당뇨 유방률 정도는 양준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올메산탄을 포함한 약들을 시작해서 이제 BP 트리트먼트를 시작하였고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수는 스탠다드에 비해서 혈압이 9.2 정도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RB인 올메산탄만 투여해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가 컴비네이션을 하였고 70여까지 컴비네이션 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였고 3대 복합도를 쓰는 경우도 10%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텐시브 쉐어분에서는 더 많은 약들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룹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그룹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26%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원래 4년 동안 팔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웃컴이 더 좋아서 3.34년 만에 스터디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역시도 스트록, ACS, 핫펠러, 메이스 모두 다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브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나이나 성별 등과 성별 상관없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이프티 아웃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하이퍼텐션은 역시나 인텐시브 분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으나 디즈니스나 심콥, 프랙처와 같은 시비어 어드버스 이벤트는 양분의 차이가 없었고
ARB를 쓰고 있어서 연양 아웃컴을 중요하게 봤는데 연양 아웃컴도 양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건 RCT였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현실에서도 그러한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저브 스터디, 일본에서는 아니스트 스터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스텝에 포함된 것과 같은 환자, 60세 이상의 중부에 놓인 환자를 13,000명 정도를 이제 인로를 해서 이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스탠다드를 비교해 보았는데, 역시나 리얼 번즈에서도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울메산탄을 포함한 이제 약제들을 아시아인에 투여하였을 때 리얼 번즈에서도 과연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텝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심전도 분석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LVH 여부를 분석하여 보았는데요. 인텐시브 BP 트리트먼트 후니 뉴 LVH를 더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베이스랑 LVH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LVH의 프로그레션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이제 팔로업이 줄인다는 그런지 LVH 리듀레이션은 양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갈수록 이제 12mH는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10이 위험이 있으면 130에 80, 없으면 140에 90이었는데 2023년에 ADA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편하게 모든 당뇨 환자는 130에 80 미만이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아직 변경되지는 않아서 예전과 똑같이 140에 90, 위험이 있는 환자는 130에 80이긴 하고요.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ESH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나 이제 위험도와 상관없이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130에 8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건보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당뇨가 있는 한부 환자에 있어서 이제 얼마의 BP를 낮추면 CVD를 예방할 수 있느냐 분석해 보았을 때에 제일 좋았던 거는 SBP는 120에서 129 사이, GBP는 70에서 79 사이여서 역시나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CVD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130에 80이 가장 좋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코드 BP라는 이제 연구에서 4,1033명 당뇨 환자가 있었고, 스텝 환자에서는 한 20%의 환자, 1,610명 환자 당뇨가 동반되어 있어서 당뇨가 동반된 환자들만 따로 떼서 이제 풀 애널리시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와 스탠드 트리트먼트를 비교해 보았고요. 평균 나이는 24.3세였고 베이스라인은 양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스탠더드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환자들은 혈압의 차이가 9.3 정도 더 낮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에서 스탠더드 트리트먼트 분에 비해서 23%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나이나 선발에 따른 서브를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이 여전히 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아웃컴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뿐만이 아니고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는 스트로이드 역시나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SBP는 13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좋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 알부민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투 알부민율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자의 메이스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드맵 스터디는 발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이제 말투 알부민율가 없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울메산탄을 투여한 공과 투여하지 않는 그룹을 1대 랜덤을 하여서 이제 비교를 하여 보았더니 울메산탄을 투여한 그룹이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말투 알부민율의 발생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울메산탄을 투여하는 것이 말투 알부민율의 발생은 더 줄여진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포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전도 가능한 환자 여수 분석해 보았고 그 환자들 여수도 이제 LVH 여부를 보았는데 울면센터는 투여성 수룹인 투여하지 않는 수룹에 비해서 LVH 리모델린을 20%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울면센터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제 말초 알부민을 줄여주고 LVH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네틴 ARB인 이제 울면센터는 더 강력한 약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외래 제약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폴리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임상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당뇨, 혈압, 고지혈증, CAD 많은 병이 있고요.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보증하는 알레르기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처방하는 약만 해도 5세 이상의 환자가 30%나 되고요. 그 이외에도 환자들은 뭐 글루코스 함유를 포함한 건강 보조식품을 보정을 하면서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필을 쓰는 것은 알레르기 줄여주면 당연히 환자가 아주 잘 맞게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울면설탕은 울면설탕, 그다음에 암모디핀 그리고 사이다까지 컴비네이션이 가능하면서 이제 약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알레르기가 늘리지 않고도 혈압을 잘 낮출 수 있어서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뭐 워낙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 코멘트 굳이 하실 선생님들은 안 계시겠죠? 네. 그 아마 뭐 이 고혈압 학회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난치성 고혈압 환자 대상 연구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세비카 HCT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를 못 찾으셔가지고 연구 디자인을 아마 바꿨다고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효과가 좋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의는 뭐 좀 띄워주세요. 안 보여요. 세 번째 강의는 유한 스폰서이죠. 서울성모병원에서 계시는 정미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스폰해 준 대웅제약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션 길게 했은 만큼 조금 짧게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 케이스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6세 여성 환자로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차다고 해서 정욱성 교수님 외래 보시다가 리퍼된 분이십니다.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어서 라코를 복용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PCR을 하여서 NGO까지 하였지만 NGO상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언더라잉으로 COPD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NGO를 했을 때 LAD 그리고 RCA 쪽에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는 없었고 프록시말에만 마일드한 스테노시스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에코를 시행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LVEF는 한 60% 측정되었고 이완 기능 평가를 했을 때 EA 레이쇼는 0.5, 에버리지 이오버 이프라임 레이쇼는 10.8 그리고 LA 인라지먼트 소견과 함께 RVSP 상승이 있었고 Vmax 2.6 정도의 마일드 AS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숨찬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환자는 언더라잉하게 COPD가 있었지만 인터벌 체인지는 없는 상태였고 코로너리 쪽에 특이한 병변은 없었고 에코에서는 EF는 프리졸브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완 기능인 에버리지 이오버 이프라임 레시오는 한 14 이상까지는 아니고 그 이완 기능의 지표인 다른 것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다음으로 나가야 할 검사는 NT-proBNP 값이 되겠고 NT-proBNP가 800대로 굉장히 상승돼 있어서 분명히 카디오제닉의 디스미아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 환자가 헤프의 크라이테리아를 충족하는가? 그러면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부전학회에서 2년 전에 나왔던 팩트시트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신부전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신부전 환자에서는 외래로 다니면 비교적 괜찮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웃컴이 안 좋고 특히 첫 1년 내에 급격히 안 좋아지며 5년째가 되면 약 절반 정도는
이제 익스파이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입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중요하게 보는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신부전은 EF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음같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40 이하일 때 리듀스드 EF, 50 이상일 때 프리저브드 EF, 그 사이에는 이제 MIEF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상태가 미드레인지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 가운데 카테고리는 리듀스드 EF와 비교적 비슷하고 약제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다고 해서 mildly reduced EF라는 텀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약제가 좋아지면서 최근에 improved EF도 많구나 해서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페프가 그럼 신부전 전체에서 몇 %냐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여러 전 세계적인 코호트 데이터를 보면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헤페프라고 알려져 있고 점점 유병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먼 스터디를 보시더라도 점점 헤페프는 41에서 56%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절반 이상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헤페프는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특히 많고 헤프레프는 남성에서 프리도미넌트한 반면 여성 헤페프는 피메일 프리도미넌트 하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특히나 여러 고혈압, CAD 등등의 코모비디티가 흔히 동반되는데 이런 코모비디티가 있을수록 모탈리티도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코모비디티를 같이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헤프레프의 환자는 대부분 CV 데스로 사망을 하게 됐지만 헤페프의 경우는 한 60% 정도가 CV 코스로 인한 사망이고 나머지 20-30%가 넌 CV 코스이기 때문에 다른 언더라인 디지즈에 대한 관심도 관리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9년도 유럽 학회에 갔을 때 재미있게 보았던 슬라이드인데 헤프레프의 경우는 중심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카디악 디스오더가 여러 시스테믹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한다면 헤페프는 조금 다르게 시스테믹 디스오더가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슬라이드였습니다. 근데 이런 헤페프는 헤프레프만큼이나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환자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이 레프만큼이나 페프도 있게 되고 이런 안 좋지만 아쉬운 점은 여러 트라이얼 특히 스피로락톤 같은 탑캣 혹은 엔트레스토의 스터디인 파라곤 HF 트라이얼들이 모두 있었는데 아쉽게도 유의한 베네핏을 보는 약제가 없어서 굉장히 파라곤 HF 트라이얼도 아쉽게 보았던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헤프레프의 경우 여러 무기가 진짜 많은데 헤페프는 다이유레틱스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반 질환을 조절하면서 컨제스천이 있으면 다이유레틱스 써라 하는 것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헤페프 치료의 파라다임을 바꾼 것이 이제 엠파렉 트라이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엠파렉 트라이얼은 아반디아 사건 이후 당뇨약을 개발할 때 CV 세이프티를 꼭 보고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당뇨 환자이면서 에스테블리스 CVD가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 당뇨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여러 CV 아웃컴을 보았는데 재밌게도 핫페일러에 관한 것 그리고 키드니에 관한 것을 매우 좋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스터디 기간 내내 모두 컨시스턴트하게 전체로는 신부전으로 악화로 인한 입원의 리스크를 35%가량 유의하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신부전자한테서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자 하고 해서 진행된 게 엠퍼러 리듀스 트라이얼입니다. 보시면 이제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비당뇨 환자도 포함이 되었고 니아 클래스 2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EF가 40 이하인 레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엠파글리플로진 효과를 보고자 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약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스터디의 그 커미티 멤버인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처음에 스터디 디자인할 때 비당뇨 환자에서 어떻게 이런 스터디를 하냐, 그것 때문에 각 기관의 IRB에서 계속 퇴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어려웠던 스터디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이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대비 헤프레프에서 엠파글리플로즈는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 또는 CV 데스의 컴포짓 리스크를 유의하게 25%가량 낮추었고 NNT는 19다, 즉 19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1명이 이런 베네핏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앱솔루트 베네핏도 좋고 효과도 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하였고, 신부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차례 재입원하는 것인데 그런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 리스크도 30%가량 유의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리날 베네핏인데 약제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셜에 래피드 EGFR의 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롱텀으로 쓰게 되면 이 EGFR 감소의 슬로프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롱텀하게는 베네핏이 되고,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 2년 정도의 크로스오버를 해서 3년째가 되면 훨씬 더 유의한 정도의 베네핏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 딥이 있다고 약을 끊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볼륨 상태를 봐가면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SRD 또는 심한 EGFR 감소와 같은 컴포짓 레날 엔드포인트 리스크를 무려 50%가량 유의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리날 베네핏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한 게 프리저브드 EFS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당뇨,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증상이 있는 EF 40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증상이 있고 EF가 40 이상이면서 NT-프로BNP 값이 상승되어서 이제 심장 쪽이 맞고, 그리고 LA나 LV 쪽에 구조적 변화가 있고 혹은 1년 이내 입원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때 EGFR이 20 미만이거나 투석을 하는 환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한국인 환자를 포함한 아시안이 한 14%가량 포함되어 있었고, 각 카테고리 간에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돼서 우리가 페프라고 진짜 말하는 환자는 한 3분의 2 정도 포함된 스터디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의 신부전 약제들을 80% 이상 잘 충분히 쓰는 환자에서 이 약제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엠파글리플로즈는 CV 데스나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의 리스크를 21%가량 유의하게 낮추어 주었고,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이내에 18일째 이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파라곤에서 이제 여성에서만 효과 있던 것과 달리 남성 여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EF 카테고리에 유의한 인터랙션 없이, 그리고 비당뇨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EGFR이 낮아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존의 약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혈압이나 AFib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 뿐만 아니라 키드니에서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이프티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아웃컴이 되겠는데, 하이포텐션이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리고 제니탈 인펙션 등이 약간 뉴메릭하게 증가되긴 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이로 인한 약제 중단은 두 군간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헤프에서 효과를 입증한 첫 번째 스터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딜리버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SGLT2 이니비터가 그래도 클래스 이펙트로 두 가지 약제에서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이번 ESC에서는 아마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신부전에 대한 증상이 있었고, EF는 50 이상이었고, NT-프로BNP는 800, 그리고 LA, LVH 다 있었고, 근데 이오버 이프라임 레시오만 약간 낮습니다. 근데 2021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오버 이프라임 레시오 레스팅 시에
컷오프 밸류를 13에서 9로 낮추어서 센시티비티를 올리자고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백 프레셔가 걸리기 때문에 라이트 하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 환자는 추가 검사 없이도 헤페프로 진단이 될 수 있었던 환자였고 이 환자에서는 엠파글리플로진을 시작하였고 한 달 만에 진짜 스터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엔티프로비엠피 값이 좋아졌고 추가의 이뇨제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예전에는 샤워하려고만 해도 숨찼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이런 상태는 현재까지도 잘 유지돼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부작용 크게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라운발트 코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브라운발트 선생님은 아스피린, 페니실린, 스타틴처럼 SGLT2가 21세기 스타틴과 같을 것 같다는 그런 에디토리얼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대웅은 아니고 유한. 대웅은 그냥 엉겹결에 광고 같은 죄송합니다. 거. 대웅을 좋아하시나 봐. 유한이 맞습니다. 예. 유한 중요한 맞. 것을 예.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저기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혹시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보험은 아직까지 이제 헤페프까지 적응증은 증가가 확대가 되었는데 보험 급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약제가 싸게 지금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한 달 기준 SGLT2 이니비터는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 다 자녀분들이 비타민 사드리려고 하고 오메가3 뭐 이상한 거 다 사드리는데 차라리 효과가 이렇게 좋은 SGLT2 이니비터 22,000원 한 달이면 쓸 수 있다고 하면 다 쓰십니다. 예. 네, 우리 정미양 교수님이 오늘 제가 이제 좌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PCI 탑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모임이라고 아마 이 케이스를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는 트로트 가수의 사모님 되십니다, 이분이. 근데 10년 전에 제가 PCI를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잘 지내시다가 한 1년, 2년 전서부터 숨이 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스모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이걸로 밀어붙였죠. 그거 끊으셔야 된다. 근데 계속 숨이 차대요. 근데 이제 우리 PCI 탑이 하시는 분들은 이젝션 프랙션만 괜찮으면 되게 괜찮다. 헤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전에 자꾸 숨이 차다 그래서 COPD는 그냥 정체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정미양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도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 거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은 케이스 들고 나오셨어요.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환자가 좋아진 게 볼륨이 좋아져서 좋아진 건지 SGLT2 이니비터에 뭔가 특성이 있어서 좋아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항상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데 스타틴처럼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SGLT2 이니비터의 베네핏은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체가 프록시말 튜볼에서 글루코스유리아 그리고 나트리유레시스를 시키기 때문에 나트리유레시스 관점에서 보면 혈력학적으로 이제 볼륨 조절도 해주고 혈압도 2mm 머큐리 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프리로드도 조절해주고 애프터로드도 조절해주니까 좋은 장점도 있고 글루코스유리아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메타볼릭하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하게 에너지에 대한 이피션시를 좋게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케톤 쪽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아직은 다 설명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선 여러 가지 그런 기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조절됐던 것 같고 뭐 기타 이뇨제 추가는 없었습니다. 저기 정명 선생님하고 우리 정욱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게 참 생각하는 게 그냥 심장은 짜는 장기야. 뭐 늘어나는 거 이상은 없어. 뭐 이렇게 두 번째는
그 리플로지는 그냥 비싼 이뇨제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진짜 요런 환자에 걸려서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국 환자가 계속 숨이 차다고 하고 담배도 피우시고 COPD도 약간 있는데 환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숨은 저도 차다고. 이제 그 NGO 팔로업을 했어요. 네. 10년 전에 PCR을 했기 때문에 NGO 팔로업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BMP를 내보면은 이게 분명히 사이너스 리듬이고 한데 밸브도 큰 문제는 없으신데 한 7, 800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고민돼 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 병원에 배대한 교수라고 있어서 상의를 해보면은 선생님 그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환자 본인 부담금 100대 100으로 해도 뭐 몇만 원은 안 된다 써보시는 게 맞겠다. 쓰고 나면은 진짜 와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시는 분들 교수님 왜 이거 일찌감치부터 예약 안 주셨냐고 계속 담배 얘기만 하셨다. 죄송하다고 그런 적도. 아주 그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 런천 심포지움 좌장 배정환 교수님, 한주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렉처해 주신 배정환 교수님, 김진진 교수님, 정미영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신 패널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런천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